어머님, 저기 보이시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절벽을 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달까요? 절벽 끝에는 작은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고 그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기서 사진 찍어요. 풍경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찍는 게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손이 할머니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저기 꽃이랑 같이 찍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소나기 힘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훈아, 이게 무슨,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럽게 오래 걸리네. 이러다 누가 올라오겠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의 소나귀 힘이 갑자기 더욱 세졌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훈아, 절규와 함께 할머니의 몸이 절벽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순간 발밑이 사라졌고 할머니의 몸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무척 맑았어요. 마치 영화처럼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할머니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마를 떼던 날의 설렘, 유치원 입학식 날의 자부심,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아, 우리 정훈이가 정말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쿵, 강한 충격과 함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바위에 걸쳐 있더라고요. 기적이었죠. 하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버텨야 했으니까요. 용서요? 절벽에서 내 아들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제 마지막 잡이었어요. 이제 전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저 법의 심판을 요구하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따스한 봄날의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정미자 할머니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의 일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참 따스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등산 한번 가실래요? 며느리 혜진이의 다정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훈 씨랑 저번에 다녀왔는데 풍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니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서요. 미자 할머니는 처음에 망설였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3년. 그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처음엔 사양했어요.
나이도 있고 무릎도 안 좋아서 등산은 엄두도 못 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셔서 걱정됐어요. 정훈 씨도 어머니 모시고 가자고 하던데. 아들 김정훈이의 이름이 나오자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준다니 고맙더라고요. 항상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자주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아내던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등산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죠. 아들 내외가 차를 끌고 왔는데 며느리는 도시락까지 정성스럽게 싸왔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김밥 싸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점심때 맛있게 드세요. 며느리의 상냥한 미소가 참 곱게 보였다고 합니다. 시집 온 지 15년째.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소리 들어본 적 없는 착한 며느리였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계획을. 그 김밥이 어쩌면 제 마지막 식사가 될 뻔했다는 것도.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고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좀 멀지 않니? 불안한 마음에 물어보자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찾아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인데 풍경이 끝내줘요. 어머님께서 꼭 보셨으면 해서요. 운전석에 앉은 아들은 묵묵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해 보였지만 그때는 그저 운전에 집중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상냥했고 아들은 유난히 말이 없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저 좋은 시간을 보내려 애쓰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차가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해봤자 비포장 길가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는 정도였어요. 주변에는 다른 차도 등산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상 도착하고 보니 좀 무서웠어요. 너무 한적하고 사람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 있게 앞장서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일행은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등산로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이 점점 가팔라지고 험해졌습니다. 저기, 괜찮은 걸까? 너무 한적한데. 불안한 마음에 물어보자 며느리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와봤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예쁜 곳이 나와요. 며느리는 앞장서서 걸었고 아들은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오르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됐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불안했나 봐요. 할머니는 그때를 회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산로는 점점 더 가팔라졌고 나무들은 더욱 울창해졌습니다. 발밑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드시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뒤돌아볼 때마다 아들과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전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죠. 발걸음이 점점 더뎌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숨도 가빴습니다. 하지만 쉬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가면 도시락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저기 보이시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그 절벽을 봤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았달까요? 절벽 끝에는 작은 바위가 튀어나와 있었고 그 아래로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기서 사진 찍어요. 풍경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서 찍는 게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손이 할머니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저기 꽃이랑 같이 찍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아귀 힘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훈아, 이게 무슨...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럽게 오래 걸리네. 이러다 누가 올라오겠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의 손아귀 힘이 갑자기 더욱 세졌습니다. 순간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훈아, 절규와 함께 할머니의 몸이 절벽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순간 발밑이 사라졌고 할머니의 몸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무척 맑았어요. 마치 영화처럼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할머니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마를 떼던 날의 설렘, 유치원 입학식 날의 자부심,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아, 우리 정훈이가 정말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쿵. 강한 충격과 함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절벽 중간에 튀어나온 바위에 걸쳐 있더라고요. 기적이었죠. 하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물도 없이, 음식도 없이 버텨야 했으니까요. 위를 올려다보니 아들 내외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그들은 제가 완전히 추락해서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나 봐요. 첫날은 충격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계속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내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밤이 되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단단한 바위 위에서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미끄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보고 싶었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둘째 날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나요? 소리를 질러보았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목이 너무 말랐어요. 아침 이슬을 핥아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배고픔보다 갈증이 더 괴로웠어요. 햇볕은 점점 뜨거워졌고 할머니의 입술은 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이래서 이곳을 골랐구나 였어요. 완벽한 살인을 위해 선택된 장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까마득한 절벽, 그리고 험한 등산로. 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며칠 전에 와봤다던 며느리의 말도, 사람이 없어서 좋다던 말도 모든 게 거짓이었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여기서 죽을 순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렇게 나흘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 날, 할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저를 괴롭혔죠. 손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바위 틈새에서 자라난 이끼를 뜯어먹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미끄러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각났어요. 작년 이맘때 정훈이가 회사 문제로 찾아왔던 날이. 어머니,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은행 빚도 있고, 카드값도 밀리고, 그날의 아들은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말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야. 내가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면 그게 제일이지. 근데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빛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달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이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렸구나. 넷째 날 아침 의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어요. 추락할 때 입은 상처들이 골마가는 것 같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언덕 너머에도 약초가 있다던데. 아니야, 여기까진 올 필요 없을 것 같아.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부르는 소리 같은데. 설마, 저기 절벽에? 약초꾼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에, 저기 정말 사람이 있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요.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의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저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지만 육체의 상처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자식의 배신이 만든 상처로.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도대체 왜? 그리고 마침내 그 대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님, 아드님 부부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병실을 찾은 형사는 충격적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 실패로 10억이 넘는 빚이 있었고, 카드 빚도 수천만 원. 게다가 사채까지 쓰신 것 같더군요.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머님의 재산을 노리고 완벽한 살인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 형사는 아들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검색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등산 중 추락사고 통계, 완벽한 살인 계획,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CCTV도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건 이틀 전 그 등산로를 미리 답사하는 아들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시간대를 체크하고
절벽의 위치까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며느님의 진술입니다. 형사가 꺼내든 조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남편이 어머님을 없애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끔찍했지만 카드값에 시달리다 보니 체포 현장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더군요. 형사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체포 현장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형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 부부는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제안한 거잖아. 내가 처음엔 반대했잖아. 카드비 때문에 울면서 나한테 매달린 게 누구야? 엄마만 없어지면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고 한 게 누군데. 그들의 말다툼 속에서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업 실패, 도박, 사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끔찍한 범행. 6개월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어머님을 설득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들이 있어요. 아들이 제 도장을 훔쳐서 무단으로 사용했더군요. 횡령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제 카드를 몰래 써서 명품을 산 것도 있어요. 사기죄도 추가해 주세요. 그럼 살인 미수죄에 더해서 네, 끝까지 벌을 받게 해주세요. 이제 전 자비로운 어머니가 아닌 피해자니까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추가 혐의로 재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죄, 사기죄, 문서위 조죄까지. 그들의 죄목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용서하실 생각은? 변호사의 말에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병실의 창밖으로 석양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무너진 마음처럼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살인미수죄로 구속하게 될 것 같네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정훈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의 모습. 유치원 소풍날 들고 갔던 도시락, 중학교, 입학식 날 메어주었던 넥타이.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할머니는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밤비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들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정훈, 주혜진. 판사의 호명에 아들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로 수척해진 얼굴, 초라해진 몰골. 공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 살인미수, 횡령, 사기, 문서위조. 이 모든 죄목에 대해 어떤 변명이라도 있습니까? 재판장이 묻자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피해자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울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 아들이자 며느리가 아닙니다. 그저 돈에 눈이 멀어 노모를 절벽에서 밀어버린 범죄자들일 뿐이에요. 제발 이들이 자신의 죄값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였습니다.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이유가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보험 사기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사고 사망으로 위장해 5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증거와 함께 이미 다른 보험 사기 전과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존의 구형에 보험 사기 미수를 추가해 총 25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저 하나만 살려주세요. 며느리가 시킨 거예요.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계획한 거면서. 아들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태도를 보니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죄에 더해 횡령, 사기, 문서위조, 보험 사기 미수까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김정훈, 징역 22년, 피고인 주혜진,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평생 내리는 바입니다. 순간 아들 부부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어머님, 제발.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돌아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아들은 저 절벽에서 이미 죽었어. 할머니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어머니,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작은 딸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모실게요. 큰 딸 미선도 매일같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동안 잘 찾아뵙지 못했다며. 눈물 짓는 딸들을 보며 할머니는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1년. 할머니는 이제 딸들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만든 김밥 어때요? 손녀 유미가 직접 만든 김밥을 건넸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제 이렇게 컸네. 작은 행복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얼마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2통 왔습니다. 엄마, 너무 죄송합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요. 엄마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서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주세요. 며느리의 편지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그런 끔찍한 짓을. 용서는 못 하시겠지만 딱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차분하게 답장을 썼습니다. 김정훈, 혜진에게. 내가 절벽에서 떨어지던 순간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지. 그때 내 심장도 뒤집혔나 봐. 이제 난 너희 모른다. 다시는 편지도 보내지 마라. 모두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테니. 피해자 올림. 그리고 정말로 그 편지들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것도 죄가 되니까요. 접견 신청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아들도 며느리도 없어요. 그들은 절벽에서 저를 밀어버린 그 순간 이미 죽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세요. 돈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아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잃어버린 가족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저물어 갔습니다.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조금씩 빛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할머니의 사연을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가족의 정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생 노트는 우리 주변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사연을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